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형입니다. 어제 강추위에 엄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서 엄마가 계시는 그 시골에 갔었고, 거기에서 엄마랑 같이 그 마켓에서 장을 봤어요. 그런데 엄마와 장을 보는 과정이 되게 좀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요즘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꼼짝을 못 하잖아요. 마치 엄마는 여행을 떠나온 아이처럼 되게 즐거워하시고 소녀가 되시는 걸 제가 느꼈는데, 바로 이렇게 엄마와 장을 보는 것이 또한 하나의 정말 즐거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느꼈는데, 바로 제가 일반적으로 시장을 볼 때는 하나의 임무죠. 이 주부들의 장을 보는 것도 하나의 일인데, 그게 아니라 엄마와 함께 장을 보니까 하나의 즐거운 놀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범주하는가, 감정적으로 이건 즐거운 일이야, 아니면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야, 어떤 범주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추운 겨울에 마켓에 가는 것은 한동안은 엄마와 장보기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이런 즐거움과 행복감으로 감정이 범주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리사 펠드먼 베럿이 이야기하는 감정의 범주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이를테면 그 위층에서 화장실이 터져서 우리 집에 천장에서 물이 셀 때 내가 반응을 화를 내는가, 아니면 윗집도 힘드시겠다라고 걱정을 해주는가에 따라서 그걸 보고 있던 우리 아이들이 그 감정이 화장실에서 물이 터진 건 화가 나는 일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고 걱정하는 따뜻한 그런 감정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 범주화는 그 감정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내가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의 행동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정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화장실에 물이 터지면 기분 나쁜 일이야 라고서 우리가 감정을 범주화하고 있었다면, 이걸 다른 범주화로, 다른 사람이 이 엄동설에 너무 힘들겠다, 우리도 힘들지만 이렇게 서로 공감해 주는 것으로써 그 삶의 신체 에너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이 빼앗기는 그런 에너지를 좀 더 보강해서 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중간 부분에서 EFT와 함께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당신도 감정 범주화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반복할수록 쉬워진다. 섬세한 범주화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대중적인 접근보다 더 효과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거미 공포증에 대한 연구에서 인지 재평가라고 불리는 첫 번째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 피험자에게 거미를 위협과 무관한 용어로 기술할 것을 요청했다.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작은 거미인데 이것은 안전하다. 두 번째 접근법은 피험자에게 거미와 무관한 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주의 분산이다. 세 번째 접근법은 입자도를 높여 감각을 범주화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내 앞에 징그러운 거미가 있다. 이것은 역겹고 신경이 쓰이지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실험 결과 거미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거미를 관찰할 때 덜 불안해하고 거미에 다가가도록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 번째 접근법이었다. 이 효과는 실험 후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다. 지금 나오는 세 번째 방법, 내 앞에 징그러운 거미가 있다. 이것은 역겹고 신경이 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감정의 범주화는 EFT라고 하는 감정자유 기법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손끝에서 얻는 자유, 그 존 볼의 책 읽어보셨나요? 여기에서 보면은 나는 비록 거미가 무섭지만 나는 지금 그대로 나를 인정한다. 이렇게 자기 수용의 언어를 손가락으로 자신을 두드리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감정의 범주화에서 많은 그 도움이 되는 맥락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높은 감정 입자도는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또 다른 혜택을 선사한다. 일련의 연구에서 불쾌감을 섬세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 기분이 더럽다의 50가지 뉘앙스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때 융통성을 30%나 더 발휘했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과음을 덜했으며 마음의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공격적인 보복을 덜했다.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감정 입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은 입자도가 낮은 사람보다 가족이나 친구와 더 잘 지내는 편이며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데도 더 낫다. 반면에 낮은 감정 입자도는 온갖 종류의 불행과 관련이 있다. 주요 우울장애, 사회불안장애, 섭식장애, 자폐범주성 장애, 경계 인격장애 등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저 좀 더 불안하고 우울한 느낌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비교적 낮은 입자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구별할 때 낮은 입자도를 보인다. 물론 낮은 입자도가 이런 장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무언가 역할을 하는 듯하다. 감정 입자도를 향상시킨 다음에 당신의 개념을 갈고 닦을 또 다른 방법은 심리치료나 자기계발서에서도 많이 응용되는 것처럼 당신의 긍정적인 경험을 매일 기록하는 것이다. 우리가 감사일기 쓰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겠죠. 당신을 잠시라도 미소짓게 만드는 것을 찾아보라. 긍정적인 것에 주목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개념 체계를 비틀어 이런 긍정적인 사태에 관한 개념을 강화하고 세계에 대한 정신적 모형에서 이것이 두드러지도록 만든다. 긍정적인 경험을 글로 기록하면 더욱 좋다. 이미 수차례 이야기했듯이 단어가 개념 발달을 촉진하고 그러면 삶의 긍정적인 면을 가꾸는 새로운 순간들을 더 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30대에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되게 좀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직장도 다니면서. 그래서 그것을 매일 일기를 쓰면서 기록해 나갔는데 한 3년 쓰다 보니까 모든 일기장이 나는 우울해, 나는 힘들어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패턴화되어져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일기장들을 열 몇 권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 한 번에 마침 쓰레기차가 그때 왔다 갔다 할 때라서 쓰레기차에 그냥 몽창 집어넣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뭐 굳이 내가 이런 정말 우울한 기록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넘겨본다는 게 그야말로 우울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느낌? 이래서 몽창 버렸었는데 지금 이 전문가의 책을 읽어보니까 참 잘한 일이네요. 여러분들도 혹시 우울한 일기가 있다면 몽창 버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감사 일기를 써보시면 어떨까요? 마치 제가 어제 엄마와 마트에 가서 장 보면서 느꼈던 즐거움에 대한 감사를 적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반면에 불쾌한 일을 곱씹는 행위는 당신의 신체 이산의 동요를 일으킨다. 우울한 일을 반추하는 행위는 악순환된다. 예컨대 최근에 연인과 헤어진 일을 곰곰이 되새길 때마다 예측할 또 한 사례가 추가되는 셈이고 그러면 또다시 반추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별의 특정한 개념이 예컨대 마지막으로 크게 싸웠던 일이 또는 연인이 마지막으로 떠날 때의 모습이 세계에 대한 당신의 모형에 둥지를 튼다.
보행자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점점 깊게 패이고 굳어지는 산책로처럼 이런 개념은 신경활동 패턴으로 당신의 뇌에서 점점 더 쉽게 재창조된다. 당신은 이러한 산책로가 굳어져 포장도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당신이 구성하는 모든 경험은 일종의 투자다. 그러므로 현명하게 투자하라. 당신이 미래에 다시 구성하고 싶은 것을 경험을 갖고 와라. 여러분들 교육이 이젠 경험이다 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경험 자체가 모두 여러분들의 인생의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투자가 긍정적으로 행복한 것이어야 되겠죠. 불쾌한 감정 사례를 일부러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큰 시합을 앞두고 분노를 키우는 미식축구 선수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껑충 뛰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상대팀을 박살내자고 다짐한다. 심박수를 올리고 숨을 더 깊게 들이쉬면서 전반적으로 신체 이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들은 특정 감정이 성과에 기여했던 과거 상황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경기장이라는 맥락 안에서 그들에게 낯익은 신체 상태를 창조하고 범주화한다. 또한 그들의 공격성은 팀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대팀에 경고를 보낸다. 이것은 감성 지능이 작동하는 방식 중 드문 예다. 당신이 부모라면 자녀의 감성 지능 기술이 개발되도록 도울 수 있다. 감정이나 다른 정신 상태에 관해 되도록 일찍 자녀와 대화를 나누어라. 설령 자녀가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대화를 나누어라.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일찍 아기의 개념 발달이 시작된다는 점을 유념하라.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눈을 크게 떠 아이의 주의를 끌면서 감정이나 다른 정신 상태의 용어로 신체 감각과 동작에 관해 이야기하라. 저 꼬마 아이 보이지? 울고 있네. 넘어져 무릎이 까져서 아픈가 보다. 아이가 슬퍼서 부모가 안아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 이야기책에 나오는 인물의 감정에 관해, 자녀의 감정에 관해 또는 당신의 감정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라. 되도록 다양한 감정 단어를 사용하라. 무엇 때문에 감정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관해 이야기하라. 당신이 인간과 인간의 동작 및 소리의 신비한 세계로 자녀를 안내하는 여행 가이드라고 생각하라. 당신의 자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감정에 대한 자녀의 개념 체계가 훌륭하게 발달할 것이다. 당신이 자녀에게 감정 개념을 가르칠 때 당신은 소통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은 자녀를 위한 사회적 실제를 창조하고 있다. 아이는 당신이 건네는 도구를 사용해 자신의 신체 예산을 조절하고 자신의 감각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에게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는 이런 기술을 평생 사용할 것이다. 지금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전통 육아기법 단동식품, 식푼이죠. 단동식푼인데 그 아이들과 도리도리 잼잼을 하면서 아이와 눈을 맞추고 엄마가 같이 신체를 움직이고 아이와 이 언어를 주고받으면서 애들은 옹알이 하면서 엄마가 하는 것을 잼잼 곤지곤지 이런 걸 따라하기 시작을 하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러한 감정을 아이들이 감정 경험을 좋은 감정 경험을 위한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엄마들이 스마트폰 교육하고 책 교육 많이 하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라가 아니라 부모들이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이 보통 책을 스스로 읽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 하고 그냥 방치해 놓았을 때는 이 특히 육아 단계 있죠? 1세부터 7세까지 그때까지는 실질적으로 많은 큰 영향은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이 그 책으로
하는 요가 자체가. 그래서 책 요가를 하실 경우에는 아이를 안고 직접 책을 읽어주거나 잠자리에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그것도 같은 책을 좀 반복적으로 읽어주는 게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얻었던 감정적인 안정감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평생에 걸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를 떠올리면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감정 보석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감정 저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자체를 돈을 저축해 주는 것보다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그러한 감정 저축을 아이들에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감정에 관해 가르칠 때 본질주의적인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행복하면 미소를 지어야 하고 화가 나면 노려봐야 하는 것 등이 고정관념이다. 아이가 실제 세계의 다양성을 이해하도록 미소가 맥락에 따라 행복, 당혹감, 분노, 심지어 슬픔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라. 또한 언제 당신 스스로도 당신의 느낌이 확실치 않은지, 언제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저 추측하는지 또는 언제 잘못 추측하는지를 솔직히 인정하려고 노력하라. 어린 자녀와 번갈아 이야기하면서 완전한 대화를 나누어라. 설령 자녀가 아직 말로 반응하지 못하는 아기라고 하더라도 시도해야 한다. 아장아장 걸을 때쯤 되면 단어뿐만 아니라 대화 패턴도 감정 개념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한다. 내 남편과 나는 딸에게 아기 말투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형태의 성인 문장으로 말을 걸었고 딸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곤 했다. 슈퍼마켓에 가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곤 했지만 결국 우리 딸은 성인과도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감정적으로 성숙한 10대로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 딸아이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가는 정밀도로 나를 괴롭히곤 한다. 이에 대해 나는 무척 자랑스럽다. 네, 아주 아이가 디테일하게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 보네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 앞으로 아이가 이 감정을 범주화하는데 굉장히 좋은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녀가 마구 비명을 지르거나 성질을 부리는가? 이럴 때에도 사회적 실제를 활용해 자녀가 감정을 다스리고 가라앉히도록 도울 수 있다. 내 딸 소피아가 2살이었을 때 성질을 부리면 도저히 말로는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짜증내는 요정이라는 개념을 발명했다. 소피아가 성질을 부릴 때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안 돼. 그러면 짜증내는 요정이 찾아와. 그러면 내가 짜증이 날 거야. 그러니까 짜증내는 요정을 쫓아내자. 그런 다음 우리는 딸아이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장소로 지정해 놓은 특별 의자에, 즉 세서미 스트리트의 엘모 그림이 있는 빨간 솜털 의자에 딸아이를 앉혔다. 일단은 안정감이 있었겠네요. 의자 자체가. 촉감이 따뜻하죠. 처음에는 딸아이를 의자에 데려다 앉히면 발작을 일으키면서 의자를 걷어차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알아서 의자로 걸어가 불쾌한 느낌이 가라앉을 때까지 앉아 있었다. 우리 성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죠? 무엇인가 안정을 주는 곳. 저는 저희 집 베란다 화분 앞에 의자를 하나 두었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조금 내가 지금 조금 힘드네? 이러 할 때에 차를 한 잔 그곳에 가서 마시면 마음이 훅 하고 가라앉는 걸 느끼게 되죠. 요가를 하거나 명상을 할 때도 사실 우리가 같은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짜증내는 요정이 물러나고 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런 절차가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짜증내는 요정과 엘모 의자라는 개념을 발명해 소피아와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소피아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도구를 창조한 셈이었다. 이게 바로 창의성이죠. 이게 우리에게 화폐, 예술, 권력, 그 밖의 사회적 구성물이 실제인 것처럼 소피아에게는 이런 개념이 실제였다. 일반적으로 감정
감정의 개념 자체가 풍부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셈이다. 예일감성지능센터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매주 20분에서 30분 동안 감정 단어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감정 단어를 사용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가르쳤다. 그 결과 사회적 행동과 학업 성적이 모두 향상되었다. 또한 이 교육 모형을 적용한 학급은 단합도 더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더 나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만약 당신이 아이의 감각에 관한 감정 용어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이의 개념체계 발달을 사실상 방해하는 것이다. 생후 4년이 지났을 때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의 아이들은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보다 단어를 보거나 들은 횟수가 400만 번이나 더 많았고 어휘와 독해력에서도 더 나은 능력을 보였다. 물질적 혜택을 가장 덜 받은 아이들은 사회적 세계에서도 뒤처지게 되었다. 소득이 낮은 부모들에게 자녀와 더 많이 대화하라는 간단한 조언으로도 아이들의 학업 성적을 개선시킬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다시 한번요. 소득이 낮은 부모들에게 자녀와 더 많이 대화하라는 간단한 조언으로도 아이들의 학업 성적을 개선시킬 수 있다. 학원비 없어서 좋은 학원 못 보내서 나는 나쁜 부모야 라는 자학보다는 아이와 더 많이 대화를 나누세요. 마찬가지로 감정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이들의 감성 지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공감의 뿌리 교육이 있거든요. 어린 그 갓난아이를 가운데다 두고 유치원생들이 이 아이가 왜 우는지, 왜 웃는지, 그리고 울고 웃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그 감정, 그 언어들을 자기 표현으로 내놓고 다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 공감의 뿌리 교육의 효과를 인정하고 몇 년 전에도 1년에 7,600억의 예산을 그 교육에 쏟아부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의 행동에 대해 피드백을 줄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가정의 4세 아이들은 칭찬보다 꾸짖는 단어를 12만 5천 번 더 들은 반면 소득이 높은 가정의 4세 아이들은 꾸중보다 칭찬하는 단어를 56만 번이나 더 들었다. 칭찬, 칭찬, 칭찬. 여러분 훌륭하시네요. 책도 들으시고요. 네, 이것은 소득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이 신체 예산의 부담을 더 느끼지만 이것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은 더 부족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아이들을 꾸짖곤 한다. 단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당신의 딸이 쉬지 않고 칭얼거리면 입 닥쳐 하고 소리 지르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말해보라. 네가 칭얼거리니까 짜증이 나네. 그러니까 그만해.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말을 해야지. 당신의 아들이 갑자기 딸아이의 머리를 쥐어받으면 나쁜 녀석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이가 이런 개념을 발달시키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라. 누나를 때리면 안 되지. 그러면 누나가 아프고 슬프잖아.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 이를테면 지금 비폭력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칭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 착한 딸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 대신에 딸아이의 행동을 칭찬하라. 동생을 되받아치지 않은 것은 좋은 선택이었어. 이런 표현은 아이들이 더 유용한 개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때 당신이 말하는 어조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당신의 정동이 쉽게 전달되고 아이의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신체 예산을 효과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당신은 자녀를 더 풍부한 감정 개념 체계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의 학업 수행을 위한 준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책을 조금 길게 읽었는데요. 아이들에게 칭찬하고 그리고
꾸중을 할 때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더 많은 감정 단어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감정을 이를테면 윗집에서 물이 떨어져서 화가 나가 아니라 윗집에서 물이 떨어져서 걱정되네.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겠네. 이런 식으로 다시 감정을 범주화시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감정은 하나의 경험의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윗집에서 물이 떨어져도 화나지 않고 나중에도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역할인 거죠. 물론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오늘 즐겁고 유익하셨나요? 오늘도 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와 같이 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같이 눌러주시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우아하고 품격 있는 삶의 세계를 여러분들 지인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죠. 바이.